니은 서점 68번째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토크를 하면 보통 20명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치우고 그렇게 앉으면 뭐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28명이 들어온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요즘에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대신 북토크 참가하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유튜브 내지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은 없고 그리고 잘하고는 쉽고 김성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광 작가님하고는 저는 오늘 세 번째 네.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만날 때마다 서로의 포지션이 달랐던 네. 것 같습니다. 김성광 작가님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책을 낸 입장이었고, 그 당시 이제 MD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낸 사람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 MD. 저는 책을 내신 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첫 만남이 그게 한 4년 전? 4년보다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뵀었고, 그리고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두 번째 뵙게 된 거는 서점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니은 서점 오픈하고 서점 일을 상의하느라고 또 뵌 게 두 번째고,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만나는 이유와 타이틀이 또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북토크를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 김성광 작가님 입장에서 오늘 모시게 돼서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밌다. 네. 이렇게 사람을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만날 때마다 만나는 이유, 그리고 만나는 세계, 그리고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저도 뭐 사실 한번 떠올릴 때마다 이제 저도 항상 그래서 호칭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노무용 작가님이라고 말씀드릴지 노무용 대표님이라고 말씀해야 될지 항상 뭐 그런 호칭도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 묘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북토크인데 니은 서점에서 하게 돼서 뭔가 또 그 묘한 인연에다가 조금 더 뭐랄까 또 반가운 느낌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표지 보면서 이 표지가 참 전 책 디자인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표지를 보고 책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책들이 있다면 좀 이 표지를 보고 와 이건 정말 이 책 내용을 정말 이 표지에 잘 담았다. 이 그림 하나가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했어요. 절묘하다. 그래서 이게 작가님 아이디어였을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어떤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을까? 궁금했는데. 일단 표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주셨고,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 이미지와 이런 약간 좀 귀엽고 화사하고 이런 표지가 잘 매칭이 안 됐었어요. 안경은 안 써요. 여기 또 일러스트 그 작업 해주시는 분이 이제 처음에 그 초안을 그려주시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를 저는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로 좀 바꿔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나머지는 정말 그 출판사와 일러스트 해주신 그 디자이너 분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신 거죠. 근데 저도 책 다 읽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표지가 정말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좀 걱정한 부분 좀 있었거든요. 전 너무 나라는 사람과 안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또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책 내용을 굉장히 잘 녹여놓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표지인 것 같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요. 이 머리에 입고 계시는 커피잔이잖아요. 네. 커피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커피잔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혹시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커피잔이 왜 들어가는지 여기 위에. 네. 커피잔 맞죠? 커피잔 맞습니다. 네. 커피잔이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지? 그래서 사실 제가 커피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커피잔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죠. 무언가를 이고 간다는 것, 뭐 이고 지고 간다는 것들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뭐 서점인으로서의 삶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둘 다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일상이니까 그래서 약간 균형을 잡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균형을 잡고 싶다는 게 이제 마음은 균형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항상 제가 고정된 상태의 균형이 아니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이 커피잔을 통해서 잘 형성화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표지에 커피잔이 들어갈 거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커피잔 딱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침 독서 책 읽으실 네네. 시간이 없으셔서 네네. 저는 그렇게 일찍 문을 여는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네. 그 일찍 문 여는 카페에 가서 그 책 읽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디테일까지 이런 표지에 그 일러스트로 담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건 저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건 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책이라는 게 뭘까? 출판이라는 게 과연 뭘까? 물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책의 세계에서의 포지션과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뭐 겹치는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만 공통 분모는 도대체 우리에게 책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그 작가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 저는 뭐 애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된다는 거, 아빠가 돼서 아이를 기른다는 건 정말 과연 어떤 의미일까? 뭐 주변에 아빠들은 굉장히 많고 또 아이 양육을 하는 아빠들도 상당히 많지만 좀 생각해 보니까 과연 아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정말 제가 모르는 세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되면 이 책은 구성상으로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책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빠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처리해야 하는 어떤 현대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들어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간 관리라는 개념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어떤 시간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 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제가 작가님과 공동 분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공동 분모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전혀 제가 모르는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저희가 다시 작가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 분모로 돌아오면 이 북독과 쭉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책 이야기가 이 책인데 네네. 책 안에 책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네네. 하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직업상 네네. 읽어야 되죠. 많이 네. 읽어야 됩니다. 책을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작가님한테 책이라는 건 사실 이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신 건데 네네. 책을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고 책이라는 게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요. 사실은 책은 어떤 의미다라고 규정을 제 나름대로 하기도 이전에 사실은 책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가까운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표현으로는 뭐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하셨고 저는 제가 기억이 없는 순간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약간 그런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자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교과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도서 대여점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처에 집 앞에서도 있어가지고 이제 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때 유명한 책들이 이제 한 번씩 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유행했던 책들이
뭐 영웅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문열의 삼국지 아니면 뭐 태백산맥 이런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친구들 따라 이제 대하 소설들이니까 한 번씩 누가 빨리 읽냐면서 읽어가는 그런 재미들을 느끼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아동물이 아닌 이제 어른들의 책에 대한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때 재미를 많이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가 독서를 계속 이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맞기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같은 책을 야간 자습 시간에 몰래 보고 있으면 물론 이게 그런 게 있죠. 선생님들은 자습을 해야 되는데 왜 넌 책을 보고 있냐라는 의미에서 한번 때리신 것도 있고 동시에 또 저는 이제 아주 강고한 TK에서 이제 자랐는데 뭔가 약간 불온한 책이라는 것들 때문에 다른 책을 읽을 때보다도 더 혼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하면서 이제 왜 이 책은 다른 대접을 받는 거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라는 게 세상에서 좀 아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대학 오고 나니까 이제 그런 학회나 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이제 학과 내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을 제가 서점인으로 가지게 된 거는 사실은 계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난 꼭 서점에서 일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저도 좀 모호한 부분인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책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된 일 쪽으로 들어오신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냥 그때그때 이제 책을 읽고 다른 친구들, 뭐 선후배들과 토론하고 이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별 준비 이런 건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사실은 준비할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냥 졸업할 시점이 되어서 사실 진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중요하게 하게 되겠더라고요. 일단 내가 최대한 좋아하는 걸 해보자. 뭐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좋아하는 것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을 하고 하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쁘지 않은 일을 하자. 그냥 두 가지 생각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보통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뭐 기자가 된 친구들도 많고 제가 이제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특별히 전공을 이제 회사에 나서 사회에 나서 살려주는 게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일반 회사를 가면 사실 뭐든 팔게 되거나 뭔가를 파는 행위에 연쇄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뭐를 팔면 가장 좋을까와 뭐를 팔면 가장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때 떠올랐던 게 일단은 책을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책을 팔면 가장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책을 팔면 적어도 뭐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살진 않는 삶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했던 건 그때도 서점에서 일하겠다는 아니었고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낸 출판사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뭐 면접을 몇 차례 보고 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근데 또 그쯤에 이제 서점에서 공고가 나왔길래 서점은 제 상상력 바깥에 있었는데 서점에서도 사실은 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출판사에 가는 것보다는 저한테는 서점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예스24가 첫 직장이면서 지금까지 네. 굉장히 드문 그렇죠. 요즘은 워낙 이직을 또 많이 하시고 사실 이직을 되게 권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드물기는 하죠. 근데 저희 회사에는 뭐 꽤 있으시긴 해요. 예스24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예스24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서점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제가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그 무렵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벌 때가 아니니까 돈이 없었죠. 책 사볼 돈이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온라인 서점들이 생기고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책 사는 게 약간 어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벤트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 중에 예스24에서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서평 이벤트가 있었어요. 서평을 써서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금액으로 줬는지 포인트를 줬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상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스24에 많이 보냈고 많이 됐어요. 대상은 타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합리화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쓰는 서평은 대상감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서평이 약간 전문성이 있는 책들이어서 보통 보니까 대상을 타는 서평들은 좀 더 대중적인 책에 관한 서평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내가 못 써서가 아니라 대중적인 책을 안 썼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위안을 삼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스24는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 서평 응모를 해서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보내서 당첨되면 그 돈 가지고 이스에서 책 사고 이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일찍 이용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이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운명처럼 좋아하셔서 책과 관련 책을 계속 독자였고, 근데 독자로서 책을 보는 것과 어떤 책을 파는 입장이 되는 건 책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위 안에서는 또 동일하지만 또 보여지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은 보지 못했던 또 책의 다른 세계들을 또 보시게 네. 수 있을 텐데 독자로 보는 책의 세계와 책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는 책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일단 많이 다르죠. 제가 서점에서 일하고 나서는 좋아하는 출판사와 좋아하는 작가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뭐 그 전에 좋아했던 출판사나 뭐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이 계속 뭐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지만 안에서 보는 것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책과 그리고 그 안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딱 일치하진 않더라라는 거 많이 보는 부분들도 있죠. 그건 좀 어두운 면들이고, 근데 동시에 또 다른 거는 실은 책을 책에 대한 좀 약간 독선적인 판단, 고집,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이 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잘 팔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가는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독자들은 사실 그 책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거거든요. 제가 서점에서 일하기 전에는 약간 좀 건방지게 사람들이 책을 잘 볼 줄 몰라, 이렇게 좋은 책인데 이걸 못 알아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책만 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무슨 책을 보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지금은 다른 독자들 읽어보신 책들은 저는 살펴보거든요. 어쨌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가는 책이면 그래도 알아야 그 책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게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들이 나름의 좋은 고민들을 담고 있고 왜 독자들이 그 책을 좋아하는지 잘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누가 책을 볼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저마다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런 책들이 담고 이 고민을 잘한 사람들을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거기서 배워야 되는 약간 그런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더 무겁죠. 아무래도 책을 판다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책을 팔면 이제 독자분들은 저희 서점으로 돈을 지불하실 테고 저희는 또 그거를 출판사로 보내게 되고 또 출판사는 책의 제작에 연세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 지급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 연쇄고리가 어디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안정되게 흘러갈 수 있게 잘 관리가 돼야 글을 쓰시는 분은 계속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책을 만드시는 분 계속 만드실 수 있고 저희도 계속 월급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책에 대해서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 같은 게. 그치, 책에 보면 이렇게 책을 파는 입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약간 어려운 점, 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취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상상만 했던 것들인데 그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MD 일을 주로 하셨을 때 MD라고 하는 어떤 업무, 거기서 오는 어떤 해야 하는 일들이 부담감이라는 것들과 결국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MD, 출판 쪽도 MD가 있나? 라는 걸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출판 쪽에서 MD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MD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쪽 도서 MD가 좀 약간 특수한 직군이긴 하거든요. 보통 쇼핑몰 MD라고 하면 그 상품 소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우리 몰에서 팔지를 상품을 수급을 해와서 그게 파는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서점은 책들이 다 비슷하게 다 들어오잖아요. 어느 서점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미 거래가 통해서 얻어낸 책을 가지고 얼마나 잘 소개를 하고 그 책의 재고를 잘 관리를 하고 그 책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들을 하는 전반적인 것들 모두 통틀어서 이제 MD의 업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따지면 지금 뭐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페이지 돌고 있는 뭐 이 책을 사시면 어떤 굿즈를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쓰시면 어떤 뭐 혜택을 드립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D들이 기획을 할 수도 있고 MD와 출판사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메인 페이지에 어떤 책이 나오게 될지 결정하는 것도 이제 여러 분야의 MD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 MD들은 분야가 어떻게 몇 분야로 나눠져 있나요? 지금 제가 숫자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설, 시, 희곡이 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에세이, 뭐 정치, 사회, 역사과학, 예술, 뭐 유아, 아동, 뭐 가정 실용 이런 식으로 하면 10여 개 정도가 돼요.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또 거기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두 사람 정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하는 거는 아까 그런 책을 선별하거나 프로모션 계획하는 것도 있고 한쪽은 이제 매일매일 재고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책이 처음 나왔으면 이제 MD들은 이 책을 출판사에 몇 부를 주문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뭐 유명하신 분들이나 전작이 뭐 한 10,000부가 앞에 책이 10,000부가 팔렸다 이런 작가분이 내시면 거기에 맞춤해서 그 10,000부가 팔릴 때 한 달에 한 1,000부 정도 나갔었으니까 그게 근사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판단하시면 되지만 저처럼 처음 낸 사람의 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는 좀 사실 판단이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MD가 이제 자기의 어떤 감을 믿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MD가 사실 만나야 되는 고충은 가장 큰 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책에서 시간은 없고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게 MD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MD들은 그러니까 어떤 책을 그러면 메인 페이지 소개할 건데, 어떤 책에 어떤 이벤트를 할 건데, 어떤 책을 몇 부를 보유할 건데, 다 사실은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되는 과정인데, 사실 업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미팅한 책만 10여 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은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만 책 전담만 받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출판사분들과 미팅을 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1시부터 3시까지고 제가 주로 MD 할 때는 2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이제 오시면 2시쯤 되면 벌써 여러분들이 미팅 근처에 서성이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쪽 그 미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조마조마 하는 게 또 있겠죠? 그쵸, 네네. 서로 입장이 좀 다른.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의 갈등이 이게 왜냐하면 책이 팔리는 게 그 회사의 매출이고 이제 그 해 뭐 실적과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지금 2시에 시작할 때 두 분이 먼저 와 계셨는데 일단 보통 이제 먼저 오신 분부터 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책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마음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책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에 분이 굉장히 길게 미팅 시간을 써버리시면 뒤에 분들은 오래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책을 어필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다 보면 사실은 그 알게 모르게 서로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중요한 책이라서 이제 회사에는 좀 이 책을 이 서점에서 굉장히 크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고도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렇게 돼야 책이 잘 나갈 텐데 MD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그 기대 사이의 격차들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날선 말이 오갈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근거를 서로 대면서 설득을 하면 좋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 잘 안 된다. 혹은 이러이러하니까 출판사에서는 이 책은 지금 그 담당 MD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한번 기획을 해볼 만하다. 서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출판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서로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약간은 즉각적인 판단과 이제 그 내부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는 부분이 좀 MD의 고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보면 얄팍한 인간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MD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출판사 미팅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업무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출판사 분들 만날 때도 한결 더 마음이 훨씬 편하고 서로 간에도 좀 더 이제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작가님 책 보면서 아 진짜 MD의 위치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니까 그 책에서는 일주일에 100여 종의 신간이 쏟아지는데 메인 코너에 이른바 실릴 수 있는 건 10권뿐이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100권의 책 중에서 10권이 뭐 의도치 않은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선택된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지만 선택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다 누구나 다 자기 책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선택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참 그게 아쉽게 느껴질 거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다는 건 참 그 위치상 해야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작가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라고 하는 범위는 동일한데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뭐 현미경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출판계 안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이냐, 책을 파는 사람이냐, 또 책을 팔더라도 MD로서 책을 파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책의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거 달라지는데, 작가로서 책의 세계를 보시게 된 건 처음. 그렇죠. 어떤 점이 달라 보이는 점이 있었나요? 작가로서 출판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작가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제 정체성에서 사실은 아직 그런 정체성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MD면서 글을 썼다라는 정도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새로 봤다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고, 사실 근데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내가 책을 원고를 보내고 그럼 출판사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는 드디어 한번 겪었고, 이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책의 원고도 결정이 되고 표지나 제목이나 결정이 된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사실은 뭐 새로운 게 보였다 이런 것보다는 아 신기해 재밌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다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전에는 다 정해진 것들만 보고 쉽게 평가하게 됐거든요. 이 책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친한 분들하고는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 담당자분들하고도 과연 이 책은 제목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컨셉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상황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친한 사이에서라도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선택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아까 표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자체만 보면 너무 예쁘고 잘 나왔다 싶으면서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저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나 제 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하고 잘 맞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래서 출판사가 있는 거고 그런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걸 텐데,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 담당 MD는 왜 내 책을 더 안 팔아주냐 약간 아무튼 농담이죠. 아무튼 그 담당 MD분도 이제 동료니까 가가지고 일부러 막 사실 그 동료라서 더 압박감을 약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저보다는 선배인데 그래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압박감을 안 느끼시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아 책을 내고 나면 이렇게 책 판매에 조마조마해지시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친구로 계신 분들이 다 출판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뭐 책이 나오면 책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막 포스팅 올라오고, 그리고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온라인 사설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오고, 그러다가 우리 책이 메일을 차지했어요. 뭐 2주의 책이 됐어요. 그럼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슬퍼하는 사람의 숫자도 기뻐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더 많은 게 슬퍼하는 사람일 텐데, 참 그런 걸 매번 참 겪는 일이 보통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서점 페이지도 뭐 매시간 실시간 업데이트는 아니거든요. 주기를 가지고 뭐 어떤 MD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분야 페이지를 책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요일날 페이지를 한번 업데이트를 했으면
수요일 날 책이 나오신 분은 빨리 내 책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내려오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출판사를 통해서 항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전화해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화를 내시죠. 책이 나왔는데 왜 소개를 안 해주면 책이 어떻게 알려지냐, 서점의 임무를 뭐 방기하는 게 아니냐 하고 하시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부자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자리 자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소개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 운영도 사람이 책이 나올 때마다 그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주기를 갖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하시면 너무 우리 입장을 몰라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되게 그 안에 사실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신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서점도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든 출판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게 온라인 서점에 얼마만큼 메인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게다가 또 PC에서 모바일로 가고 있잖아요. 모바일은 또 더 적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스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지가 10년이 네, 이제 올해 13년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로 몇십 년간을 독자로 계시다가 이렇게 책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일들을 하시게 된 게 13년이 되셨으면 그 13년 동안 어떤 출판계의 변화 이런 것도 어떤 흐름 같은 거 내지는 굵직한 변화 같은 거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책이 얇아지고 있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짧은 글들이 더 사랑을 받고 좀 책이 자체가 얇아지고 있는 트렌드가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가 그래서 모바일 위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동시에는 이건 뭐 변화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새로운 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젊은 독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니어 독자를 타겟으로 하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또 큰 것 같고요. 사이사이에는 이제 정치적인 주계에 따라 책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도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2012년까지는 뭐 이제 전직 대통령 저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낙곰수라든가 이런 현상들로 확 올라왔다가 그 다음 대선이 되기 전 사이까지는 또 이제 다른 분야의 책이 메우고 있다가 다시 또 대선 즈음하면 또 정치 관련 도서들이 주목을 받는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들을 한번 목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표지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뭐 제목이나 표지 유행도 계속 변해가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문장형 제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작가님 책은 언제 읽으세요? 그러니까 MD로서 내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읽으신 책 말고 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그 해시태그가 출퇴근 독서 그 해시태그 출퇴근 독서라고 해시태그를 붙여서 그 올리시는 책들은 정말 그 단어 그대로 출퇴근하시면서 읽으시는 건가요? 출퇴근하면서는 항상 읽고요. 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도 읽고 이제 제가 원고를 쓸 때는 점심시간에는 원고 쓰는데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일단 원고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책을 보고 아니 요즘 날이 좋아가지고 회사 근처에 여의도 공원이 있거든요. 산책을 하거나 약간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럼 주말 아침이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아침에 일찍 나가요. 아니랑 아이 다 깨기 전에 먼저 나가서 이제 카페에서 책 보거나 글 쓰거나 그러고 점심 먹을 때쯤 들어오고 이 정도 그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출퇴근 독서로 해시태그 붙여서 읽으시는 책들은 그야말로 자연인 김성광의 기호에 맞춰서 읽으시는 거죠? 네, 제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보고 싶어서 고른 책들이고요. 대신에 보고 싶지만 지하철에서 보기 힘들어서 못 고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껍다든가? 두껍다거나 좀 더 몰입을 해서 읽어야 되는 주제에 맞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더 읽어야 되는 책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잘 읽지 못하고 있죠. 근데 책 제목이 이제 시간을 먹고 자라고는 식구가 된 이유는 물론 책의 세계에서도 자라고는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신 이야기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도 혼자인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것이겠지만 거기다 또 아이가 생긴다라는 건 그냥 제가 추론만 해보더라도 네. 완전히 모든 걸 재규정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한번 사람은 결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재규정해야 될 일이 한번 생길 것 같고요. 네. 그 자기 재규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났는데 또 아이가 생기면 다시 한번 재규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과정들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데서 오는 나에 대한 재규정,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에 또다시 자기를 재규정해야 되는 일들, 그 책에 그 흐름들이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 구체적인 얘기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이라든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정인데 사실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뭔가 큰 고민을 하고 결론이 나와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정확하게 뭐 누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선택이 되는 거고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을 굉장히 나한테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아내하고는 사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할 즈음부터 이제 만나게 되어서 연애를 오래 했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연애 자체가 그런 부분들 서로를 알아가고 조정해가는 기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라는 결정은 저한테 전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서로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하고도 또 책 취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아서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은 어렵진 않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선택은 끝까지도 낳아야겠다 낳지 말아야겠다 선택을 못했어요. 아내도 그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아이가 있는 삶을 상상을 못하다가도 일단 아이가 생겼고 그러면 일단 아이가 있는 삶에서 잘 사는 게 뭘까라는 그냥 같이 고민하면서 아까 똑같은 의미에서 그냥 그 선택을 일단 이루어진 선택을 좋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전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아이를 기르면서 했던 부분들을 참고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뭐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많이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새로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또 좀 많이 약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육아를 잘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책 많이 보셨나요? 육아책? 육아책을 많이 본 것까지는 아닌데 육아책 좀 챙겨봤죠.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 하는 무슨 그런 예비 엄마 아빠 대상으로 한 행사 같은 데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막 아이는 이렇게 앉고 뭐 저 좀 그냥 먹이세요 이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시간이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 바로 약간 안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 이제 이 작은 애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돌은 되고 나서야 다시 뭔가 뭐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답은 없이 오히려 적응해가면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아빠가 되신 분들이 그건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아빠 역할로 답습하기엔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아빠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아빠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돼서는 내가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이 있다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될 만한 롤 모델이 있다면 그냥 따라가면 될 테지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는 분명한데 그 분명한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규정 작가님 책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면서 김성강 작가님의 아버지는 아빠가 된 김성광에게 롤 모델 내지는 어떤 참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할 지점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저희한테 되게 잘해주셨지만 그냥 그런 주말에는 낚시하고 등산하러 가시고 집에서는 저희는 어머니랑 놀고 있고 약간 이런 그냥 그런 패턴으로 일상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가사노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딴에는 굉장히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밤 되면 제가 잠에서 이제 그 음주하신 아버지 안 마주치려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들어오셔서 볼을 뽀뽀하고 가지고 그건 아버지도 다 똑같군요. 그 까칠한 그 기분 나쁜 그 수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아버지께 죄송하게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없긴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좋았던 부분은 이제 뭐 드라마 일단은 되게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날선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제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뭐 저희 아버지 저희 뭐 할머니 얘기가 아버지가 어릴 때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소설이나 만화류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제 책상 밑에서 있는 데서 보고 이렇게 보시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혼내시니까 공부 안 하고 그런 책 본다고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서 막 감추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저희 고모는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어떤 종류의 책을 보든지 간에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 간에 별로 그런 터치가 없으시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세대에서 어쩌면 그것도 아버지 나름 최선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참고할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에서 뭔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따님이 지안이가 네. 4살? 5살이요. 5살. 네. 그러면 아빠가 된 지도 네, 이제 만 4년 좀 넘었어요. 만 4년 되신 거죠. 이제 쭉 그러니까 지켜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되는 이제 훈련 내지는 경험들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발견했던 구절 중에서 145쪽에 있는 건데, 아이를 내 옆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육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런지 보면서 와 진짜 멋진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문장으로 쓰면 아이를 내 옆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육아라는 게 문장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이 문장이 나오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담겨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어떻게 아빠가 되어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었던 네네. 세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육아를 하는 게 따지면 사실 모든 게 비슷한데 육아도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뭐 내가 모르는 인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 지식에 관한 것도 있고 그걸 읽으면서 그걸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이제 그게 나한테 쌓이게 되고 다음 책을 읽을 때는 이 정보를 가진 채로 또 새로운 지식을 받게 되는데, 육아도 아이가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존재잖아요. 안 가는 존재고 아이가 나오고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그 아이에 대한 첫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책을 읽어가듯이 아이를 읽어가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아이를 되게 관찰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대로 너는 이렇게 가라고 할 거면 그냥 제 안에 로드맵이 서 있으면 되는 거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하려면 아이를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아이랑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만약에 나는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니면 뭐 다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랑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안 되겠다 정도 원칙을 잡았어요. 사실은 뭐 회사만 갔다 와도 아이랑 있을 때 애초에 별로 없으니까 그거라도 지키자 정도 생각을 했고, 놀다 보면 이제 아이 하는 말이나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책을 쓰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다가 쓰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받기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도 잘 뭐랄까 거절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먹을래 하면 먹고, 그다음에 뭐 놀래 하면 놀고 그냥 그대로 다 따라만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거절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뭐 옥수수 먹을래? 그러면 응 하는데 뭐 찐 감자 같은 거 먹을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가 약간 거절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느꼈는데, 또 조금 크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yes or no만 아니고 이제 제3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오늘 뭐 키즈 카페 갈까? 아니면 집에서 아빠랑 뭐 블록놀이 할래? 그러면 아빠 오늘 뭐 저희 안에 이제 동네에 천이 있는데 산책 가요? 뭐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거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쯤 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보살피기만 해야 되고 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또 자기 의견이랑 제 의견이 안 맞을 때면 약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뭔가 조율하기도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책에 쓰기로는 그래서 내 옆에 한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내 육아는 그냥 아주 아이를 보살피는 육아가 아니고 아이의 납득을 받아가는 약간 아이의 납득을 통하는 육아라고 제가 썼는데 약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진정말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 되는 출발점의 애가 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장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도 성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다 하자는 대로 다 네네. 하다가 이제 노후를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조건이 제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죠. 네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빠 김성광도 분명히 변화했을 텐데 네네. 혹시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 됐을 때 나와 지금 그 지안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또 김성광은 어떤 변화가 나을까? 일단은 아빠 처음 됐을 때는 오히려 아기 자체보다도 어떤 스킬에 집중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트림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분유를 안 끊기고 잘 먹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중간에 깨지 않게 재울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한 100일 정도는 잠을 이제 너무 못 자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할 수 있어 아주 기본적인 보살핌이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편해지니까 이제 좀 시야가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아이가 좀 울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는 저도 이제 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특히나 어른들은 다 자기 한 4살, 5살 이전 기억은 없는데 그쵸. 그걸 목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잘 살리면 저도 뭔가 뭐 글을 좀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내 유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아이의 느낌을 모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해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보살핌만 스킬만 이제 관심을 갖다가 한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 최초의 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는 그 목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보고 아이 때는 이랬어라는 그냥 기억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까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에도 썼지만 저는 다른 육아의 다른 부분들보다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실은 육아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의 특성도 사실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가 사실은 어떤 아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그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시 같이 뭔가 합의를 이뤄서 뭐 여러 가지를 오류들을 다시 고쳐가고 하려면 아이와 같이 관계가 되게 좋아야 했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어른이 되면서는 대충 친구들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고정되잖아요. 이미 그러면 그 고정된 사이에서는 이미 서로 간에 어떤 규칙들이 있죠. 대충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 사이라는 규칙들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대하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제가 별로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특히 이제 아이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궁금한 점이 있었었는데 오늘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앞부분의 답에서 약간 제가 의문이 풀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셨고 그 책을 파는 걸 직업으로 삼게 된 것도 딱 어떤 뭐 특별한 결심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운명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커서 직업을 갖게 된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딱 언제다라는 정확하게 어떤 결심의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가 그러니까 흥미로웠었냐면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아이를 육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아빠들이 자기 육아를 내용으로 쓰면 일종의 허세라든가 일종의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포장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얼마나 깨인 남자인가 내가 얼마나 육아라는 거 여자의 몫으로 남겨놓지 않고 육아라는 건 아빠도 담당해야 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가 얼마나 계몽적인 남자인가 내가 얼마나 요즘 남자들과 예전에 있었던 한국 남자들과는 내가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런 서사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에 할애가 되는데 그걸 거치고 나서 이제 나는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 아이와 이런 육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책에서 그게 없어요. 너무 저는 보면서 놀랬던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의 육아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육아를 바라보는 남자의 관점이 제가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남자의 관점 중에서 가장 신선했던 게 바로 이 자연스러움. 뭐 대단한 결심이라든가 뭐 자기를 포장하거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런 서술 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져 있고 받아들여진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개된 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시선이었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점을 꼽고 싶거든요. 원래 천성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 성향도 뭐 있겠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요즘 이제 많이 최근부터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사실 페미니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에서부터 그런 흐름들 많이 만나고 고민들 많이 만났었어요. 저희 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세미나를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또 여기저기 걸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들고 저기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페미니즘 이제 소모임 같은 이제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대학 때? 네, 대학 때부터 그게 몇 년도? 한 2000년 전후 99년 2000년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럴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책 자체보다는 그때는 여성들의 경험이 굉장히 이제 신기했어요. 남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밤길에 대해서 그런 아무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느낀 여성들의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모임들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것들 많이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가 바라보거나 느끼는 감각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녹아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땐 사실은 별 그런 건 없었죠. 대신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과 운동회 같은 거 하면 항상 남자들은 축구하고 여자들이 뭐 응원하고 약간 이런 구도였는데 이제 그런 걸 없애고 뭐 고무줄 놀이를 만든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걷어내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약간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제 안에 자연스럽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 같고 육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과 동시에 제 안에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관된 일인데 내가 하나도 책임을 안 맡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인 거죠. 사실은 회사에서도 제가 만약에 인문사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뭐 인문사회 분야 내 담당이니까 거기다 내가 책임을 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아내와 제가 같이 해서 낳은 아이인데 근데 제가 여기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래서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육아는 뭐 전혀 제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나 뭐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 같은 건 사실 필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언론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책을 제 나름으로는 일종의 남자가 쓰는 페미니즘 에세이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페미니즘에 잘 녹아가 있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이제 얼마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배우지만 그러면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남았어요. 남고, 제가 거기에서 남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성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을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냥 각자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답을 한 번씩 내볼 뿐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남성들이 조금 더 뭐 롤모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울 만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책들이 좀 읽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은 아빠들이 읽으면 좋겠다,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생각했고, 제가 책을 보면서 재미난 메모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채널 예스에 인터뷰 하셨던 거, 그 인터뷰 쭉 내용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작가님 인터뷰 답변에 뭔가 메모를 해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있었냐면 제가 이런 메모를 남겼는데 보시죠. 지한이가 송강이를 닮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듯한 네네.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저는 이제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외모를 보고 많이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보는 분들마다 저를 닮았다고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외모는 사실 저를 닮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아내의 얼굴이 막 드러나고 있는 약간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죠. 저는 저를 닮은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또 아내는 아내를 닮은 부분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도 자기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무리 부모라도 어쨌든 다 자기 중심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전 책에도 그 아이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길래 저는 이제 안 사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밤에 자기 직전에 갑자기 울면서 그 크롱 치카치카한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마음을 막 갖고 싶은데 누르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사실 많이 그런 편이었거든요. 제 요거를 딱 저희가 하고 싶다라고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혼자서 약간 뭐 혼자 있을 때 막 약간 한숨을 훅 쉰다거나 그러면 마지막에 참지 못해가지고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제 마음으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생활하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한이와 송강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또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보고 저도 잊고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저는 일주일 후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내용이 뭐였었냐면 소풍 갔는데 애를 아이스케이크 사 먹는데 저도 그게 먹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적극적 표현을 안 해서 엄마가 안 사줬던 거죠.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도 아이스케이크 먹고 싶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그랬던 게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책에 있는 지한이 그 얘기 그거 보면서 또 아빠가 또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 보면서 저도 또 옛날 생각이 났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모를 지한이가 한강이를 닮았어. 저도 그래서 여기 썼지만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좀 아프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친척집에서 있었거든요. 저는 뭐 큰 집, 뭐 동생 외갓집 이렇게 한 달씩 있고 그랬는데 너무 있기 싫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저를 보고 진짜 그냥 너무 잘 있는다고, 아주 착하게 잘 있는다고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한테 싫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마 이 책 보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거의 부모님한테 나중에라도 말씀 안 들었던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런 분이 아예 말씀 안 드리면 저 혼자만 했던 거예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 그 진짜 부모님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부모님도
특히 이 책, 그러니까 아들이 막 책 좋아하는 걸, 책 읽는 거 보는 걸 쭉 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네. 그리고 책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실 테고, 근데 또 그랬던 아들이 이렇게 책을 쓴다는 부모님 느낌이 또 어떻게 부모님은 어떤 책 나오고 나신 다음에 표현 있으셨나요? 책 좀 보내봐라. 혹시 이게 말을 길게 안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근데 책을 낼 즈음이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저희 또 이제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경주인데 그러니까 TK 지방에 엄청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약간 그런 상태로 못 뺐어요. 못 뺐고 전화 통화만 간간히 하니까 사실 그런 얘기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죠. 또 사실은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당연하게 생활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책에 이제 한 꼭지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없거든요. 옛날에 섭섭했다 이런 얘기만 있고 네, 혹시라도 두 번째 책을 쓰게 되면 그때는 그 원래 사실 책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만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자기 시간이 필요로 한 거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혼자 있어야 될 시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오래 만나다가 보면 이게 너무 나 혼자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책 읽는 거. 그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시간은 부족하고 24시간이고, 게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또 직업적 역할, 그다음에 아빠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 역할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점점 시간은 제한이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만의 시간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만의 시간을 빼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내지는 어떤 의제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직업적인, 그다음에 아빠가 되는 거, 남편, 그다음에 또 나를 위해서 책을 읽는 행동. 일단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 리뷰에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할 거리라든가 진짜 이런 그런 시간 관리가 진짜 어려운데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간 관리에 그래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아내랑 그런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책을 좋아하고 저 책을 좋아하니까 말씀대로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약간 개인 시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갔다 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뭐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아이랑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밤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아침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번갈아서 한 번은 제가 나갔다 오면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하고, 한 번은 아내가 나가면 그동안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고, 사실 이런 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그래도 사실은 모자랄 텐데 가끔은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쓰는 거죠.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가끔은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또 저희가 책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이가 있으면 뭐 가족 시간이라고 해서 셋이 있는 시간과 둘이 있는 시간이 또 다르거든요. 아이도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또 아내와 둘만 보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려면 잠을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잠을 굉장히 많이 줄인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책 내고 나서 다시 조금 늘었는데요. 이제 한창 원고 쓰고 이럴 때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잤죠. 보통 아이가 고3도 아니죠. 저희가 아이가 이제 늦게 자거든요. 뭐 11시, 12시 이때쯤 많이 자요. 이게 아이도 그런 게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아빠 엄마랑 노는 시간이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오면 7시 반 8시인데 이제 9시 10시에 자자고 그러면 1시간 2시간밖에 못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놀다가 자면 1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저희는 회사 또 8시 출근이에요. 저도 집에서 1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7시 좀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줄여서 뭐 글 쓰기도 하고 이제 책을 읽기도 하는데 사실은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잠은 사실 충분히 자야 되는데 사람이 안 자고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일 만한 시간은 회사에 있는 시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실은 투표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주 5일 근무하시는. 네, 주 5일 근무. 그리고 칼퇴근? 칼퇴근 대부분 하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시간 관리라는 걸 어떤 개인의 과업, 뭐 돌려버리는 거 되게 자기계발서류에서의 시간 관리라는 게 결국은 다 책임들을 개인이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간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노동 시간 관리가 전제가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는 시간을 줄이면 보통 사람들이 자는 시간 줄여서 선택하는 방법이 지하철에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하철도 책을 읽으시잖아요. 그 지하철에서는 앉아서 가지 않아요. 항상 서서 책을 보면서 가거든요. 앉으면 졸리기 때문에 네, 서서 책을 보면서 아니 그 자리가 앉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저희는 출퇴근 시간이 조금 이른 편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근데 항상 서서 가죠. 그게 이상한가요? 지금까지는 저는 되게 저랑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운 일단 듣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른 시간 사실은 잠을 줄이긴 줄이는데 매일 줄일 수는 없거든요. 한 번은 몰아서 자기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늦잠 자기도 되거든요. 점심은 사실은 뭐 거래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바쁠 때는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근데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절대로 다른 거에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가장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 시간이 사실 간헐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하고 항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꼭 해야 될 항상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도 이 시간에 배정을 하고 좀 그때그때 임의적인 일들은 좀 간헐적인 시간들에 배정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안 하면 사실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한 축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직업을 갖게 되시고 또 아이 아빠가 되면서부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어릴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어릴 때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원래 그런 스타일이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시간을 엄청 빡빡하게 짜가지고 그거를 다 제 남대로 미션을 주고 그걸 해결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거기서 쾌감 느낌. 근데 저는 좀 반대한 좀 어겨도 그때 스트레스 받진 않고 그럼 매일 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도 인간적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간 부족을 느끼는 건 다 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김정은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시고 아마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시간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해답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경우 시간을 핑계 삼으면서 안 해버리는 핑계거리로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책 읽기가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 책 읽기 안 하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핑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연배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비슷한 그 이제 육아하는 아빠 저도 5살 저는 아들이 있고요. 훨씬 액티브하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행동 다 발랄한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보는 순간 안 올 수가 없었고요. 저 역시 그 좋은 아빠로 사는 게 또 하나의 인생의 목표고, 또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다음에 좋은 인간으로서, 그다음에 좋은 직업인으로서,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인데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는데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늘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은 없고 잘하고 싶고라는 말이 진짜 굉장히 많이 와닿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아빠들이 많을 텐데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는 생각보다 또 없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은 좀 그나마 엄마들끼리의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빠들은 사실 이렇게 뭐 육아를 고리로 만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쌓이다 보면 조금 남자도 나름의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오기도 하고. 그럼 또 그런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또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우울증이 극에 달했을 때 서점에 서점에 정말 진짜 서점에 와서 몇 시간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또 육아를 통해서 또 알게 됐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 아빠들이, 늙은 아빠든 젊은 아빠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위로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그런 동질감을 느껴요. 벌써 정말 의술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알게 됐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진짜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의 아이니까 그냥 편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낳고 나니까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아이를 낳길 잘했다, 난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깨달았는데, 그런 감정이 들면서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아내랑 바꿔가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책 딱 펴고 있으면 정말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정말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정말 둘 다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계속 말씀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육아는 뭐 실패라고 이런 느낌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나이와는 어쨌든 관계를 잘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고, 회사 일은 썼지만 칼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일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 일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제 능력을 더 투여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일은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시 다른 데 시간을 써야 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제 눈에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내 일은 너무 만족스러워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 일이 뭔가 이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시간을 쏟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계속 불만족스럽게 남는 것 같아요. 그 흔히들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일,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을 아예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가정을 포기하던가, 그래서 일에 올인을 한다던가. 왜 일은 또 경제적인 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그 가장으로서의 또 책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점을 두고 싶지 않아서 결국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죽여가면서 이제 일과 가정에 이제 매진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엄마분들은 가정에 네가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서 급속히 아저씨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저씨화는 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술을 확 먹고 그냥 분노를 막 표출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틀림없이 저 친구도
학창 시절과 그 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감수성도 가지고 분노할 줄 알고 혹은 같이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았는데 타인의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무뎌지는 그런 하나의 그냥 너무나 그 생활인으로 가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도 그 일상의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하나의 또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텐데 나는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직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읽으면서 좀 균형을 잡는 방법을 저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새벽 시간을 활용하자였는데 혹시 그런 방법인가 결국 그 방법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제 또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에서 비슷하구나 역시 사실 다 큰 시간의 줄기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있고 또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크게 큰 도출을 차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답이 결국에는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임시적인 방법이고 지속 불가능한 방법인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거를 택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모이고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사회적인 의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오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기는.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집에서 그 주말에 누워 있다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일러스트레이션도 되게 예쁘고 보다 보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데 미리 육아와 이제 일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까를 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니은 서점에서 계속 그 이런 북토크 하는 것 중에서 좀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서적인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오늘 되게 말씀도 잘 들었고 너무 사실 제가 보면 리뷰 서점에 남겨주시잖아요. 보시면 그 반응이 육아 초기에 그냥 읽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랄까 그러니까 육아 초기에 읽으시면 좋을 소재이기는 한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어떻게 힘을 얻냐고 하면 제 친구들은 남자인 친구들은 이 책을 주면 뭐 이런 책을 썼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거 이 책 우리 안에 보면 안 돼. 나도 너처럼 하라고. 너 책 쓰고 있다고 아내한테 얘기해놨는데 이 책은 보여줄 수도 없어. 근데 여자분들 리뷰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여성 작가가 쓴 줄 알았다 이런 리뷰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고민에 일단이 서로 마주치는 데는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긴 하고 다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제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오랫동안 여성들이 겪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당연히 모르고 있을 테고 그래서 사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의 소화를 통해서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꼭 읽어보라고. 어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근데 요즘 그런 거는 좀 있잖아요. 좀 워낙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정착하기가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려는 추세도 많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는 굳이 애를 낳아야 되나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고 사실 저도 그것도 뭐 나름의 부부의 선택이라면 존중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그런 게 또 그 어른들하고는 달리 우리 없는 게 더 쿨하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육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육아가 어느 정도의 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젊은 세대한테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시선을 두고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육아를 저도 이제 참여를 실제로 해보니까 괴롭긴 한데 틀림없이 기쁨도 있단 말이죠. 예, 그 엄청난 기쁨이 또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나 또한 조금은 과거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원형이잖아요. 아이는 그 인간이 커가고 사회화 돼가는 막 과정을 보면서 좀 더 미시적인 사람과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이를 둘러싸는 사회를 보면서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뭐 아이를 둘러싼 걸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또 사회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육아로 인해서 장점도 많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강조를 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아빠가 쓰는 육아 책들이 좀 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나와주는 것도 좀 아빠들한테 응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제가 접한 반응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잘 읽었는데 나 애 못 낳겠다. 시간이 그렇게 없어?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사실은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생각을 명료하게 정돈된 채로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은 지구에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사람이 인구를 좀 줄여갈 필요는 있다. 오히려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거지 지금 출산을 뭐 꼭 장려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산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시에 근데 지금의 그런 저출산 담론 중에 일각은 분명하게도 어떤 약간 회피의 뉘앙스를 띠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육아의 힘겨움 이런 것들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과 육아 사이의 그런 균형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균형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한 번은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그 반편향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며칠 낳아야 되고 또 가장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압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해체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보면 이 어떤 그런 세상이 흘러가는 과정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돌아오려면 말씀대로 꼭 육아가 이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담론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해야 그 사이에서 균형점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그냥 내 아이의 어떤 내 아이가 주는 즐거움, 기쁨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육아라는 과정이 정말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큰 도움을 주고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또 그런 압력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더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제점들을 단박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참조점들은 많아져야 되는데 좀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작가님 지금 충분한 참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참조점들이 생기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꼭 뭐 엄청난 결심하고 막 뭐 희생 뭐 이런 거 아니라 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도 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뭐 내 인생 망했다 뭐 끝났다 이제 나는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책에서 또 김정은 작가님이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지키는 일, 그다음에 직업적 활동을 제대로 해내는 일, 그리고 또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그냥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찾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참조점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참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좀 책을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지금 뭐 아이를 곧 갖게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연히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막연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예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초인끼리 어려운 게 예측이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좀 미리 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책을 미리 읽으면 좀 앞 난들이 좀 그려지면서 막연히 갖고 계신 두려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것도 약간 중독 같은 게 있어요. 세상에 책을 안 낸 사람은 있어도 책을 한 번 낸 사람들은 보통 책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생각 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아직은이라는 네. 표현하신 거 보면 네. 네. 계속 쓰실 계획은 있으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사실은 글을 별로 안 써봤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뭐 100일장 이런 게 다니고 하다 이후에는 글을 안 써봤는데 서점 다니면서는 간간히 이제 서로 순번이 돌아오거든요. 리뷰를 한 번씩 써는 순번이 돌아오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 쓰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뭔가 제대로 써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쓰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제가 안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정작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순간이 겪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건데 지금 내 방 문장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거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약간 쓰는 게 재미가 붙었고 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공개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도 좀 좋게 해주는 것 같고 좋아요가 좀 많이 늘리고 나 좋아요 이런 것도 공유도 없는데 그래서 글 쓰는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에너지가 되기도 그쵸. 해서 네. 또 쓰게 되고 그게 또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책까지 또 연결을 한번 해보게 되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한동안 약간 붕 뜬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일이다 이거는 재밌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사그라들면서 약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3달쯤 됐거든요. 책 나온 지 3달쯤 되니까 있는데 좀 지나면 다시 뭔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를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책에서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부의 제목을 보면 처음에는 1부는 이제 자고 싶지 않은 밤들이라고 해서 자고 싶지만 자고 싶지 않은. 네. 그래서 겪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는 오래 매만진 마음이라고 해서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많이 생각해 본 것들에 대해 썼어요. 근데 3부 제목은 이제 여전히 생각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책에 쓰기는 썼는데 제가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생각이 좀 짧아서 나중에 좀 써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고민의 일단락을 책을 내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쓴 꼭지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책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작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 아주 교묘하게 책의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가요? 저희가 뭐 얘기 시작하면서 작가님과 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 얘기부터 시작했다가 또 전혀 몰랐던 세계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시간 관리 문제까지 돌아오면서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작가님과 제가 공통 분모가 되게 많은 성격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격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즐거운 독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과 이렇게 사실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작가님과 또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독서가 처음이고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본 게 정말 처음이에요. 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에 비할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실은 쓰면서는 책을 많이 썼지만 쓰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혹시 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쓰게 되면 또 네. 불러주세요. 다음에 또 저희 독특후에 오실 걸 미리 예약하면서 저희가 68번째 68번째 이은서점 하이엔드 북토크를 마치면서 약간 예고했던 대로 저희 당분간 또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또 북토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부터 다시 현재로서는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작가님에게 박수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의례적인 순서이긴 합니다만 사인회를 하겠습니다.